여러분, 차트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캔들 패턴 외우고, 이동평균선 공부하고, 거래량 분석하고.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왜 번번이 틀릴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뿐이고 나머지 90%는 심리라고요. 7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대공황도 지나왔고 1987년 블랙먼데이도 봤습니다. 그리고 죽기 1년 전 92세의 나이에 독일 방송에 나와서 신경제 버블의 붕괴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독일에서는 주식의 신이라 불렸고 유럽 증권계의 대부로 통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0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 집안의 막내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건 미술 평론가였습니다.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미학에 빠져 있었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평생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924년 아버지는 18살 된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실용적인 일을 배워라. 코스톨라니는 어쩔 수 없이 경제학을 몇 학기 수강했지만 학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경제학 학위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라면서요. 아버지는 아들을 파리로 보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증권중개회사에서 일을 배우라고요. 파리 증권거래소에 처음 출근한 날, 한 노인이 젊은 코스톨라니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자네 누구 밑에서 일하나? 코스톨라니가 회사 이름을 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내 오랜 친구 회사로군. 그럼 내가 이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알려주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야.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바닥은 바보가 주식보다 많으냐, 주식이 바보보다 많으냐에 달렸네. 이 한마디가 코스톨라니의 평생 투자 철학의 씨앗이 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 그는 이후 아메롱겐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 정식 입사했고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투기를 시작합니다. 1920년대 후반, 전 세계 주식시장이 끝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흥분에 들떠 있을 때 23살의 코스톨라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오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지쳐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매수할 때 그는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베팅을 한 겁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코스톨라니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3이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1930년에도 1931년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갑자기 독일의 전쟁 배상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시장은 이것을 위기의 끝으로 해석했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공매도 포지션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1929년에 벌었던 모든 돈을 잃었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증권 중개 일을 시작했고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32년, 그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투자를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이바르 크레거, 성냥왕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크레거는 전 세계 성냥 생산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성냥 독점권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제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회사 크레거 앤 톨의 주가는 끝없이 올랐고 모두가 그를 금융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는 크레거 앤 톨의 주가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1932년 3월 12일 이바르 크레거가 파리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제국은 거대한 피라미드 사기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2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국가 부채보다 더 큰 규모의 부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크레거 앤 톨은 파산했고 코스톨라니는 다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달러를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의 대박, 두 번의 파산 위기. 아직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이미 시장의 극단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유럽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고 나치 독일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었던 코스톨라니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다시 유럽 주식의 하락에 베팅했고 이번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16년 동안 살았던 파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파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지 발라이엔 코 파이낸싱 컴퍼니라는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1941년부터 1950년까지 약 10년간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투자 철학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고통받을 때 기뻐하는 자신이 싫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상승에만 베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래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시장의 모든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이 거래할수록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됐습니다. 특히 독일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때 코스톨라니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할 투자를 합니다. 독일의 영론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론 채권이 뭐냐면요. 1930년에 독일 제국이 발행한 외화 채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갚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한 후 이 채권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1946년 코스톨라니는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이 채권을 한 장당 250프랑에 사들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그것도 이미 지급 거부된 채권을 산다고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독일이 다시 일어서려면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려면 과거의 외채를 정리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권을 안 갚으면 아무도 독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독일은 이 채권을 갚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독일 국민을 믿었습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반드시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250프랑에 산 채권의 액면가는 1000프랑이었습니다. 4배 수익만 나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1950년 그의 예측대로 독일이 외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53년 런던 채무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외화 채권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250프랑에 산 채권은 결국 35,000프랑에 팔렸습니다. 139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투자였습니다.
1950년대 코스톨라니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미넨의 사무실을 두고 남프랑스 코트다주르에 별장을 마련했습니다. 파리, 미넨, 남프랑스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독특했습니다. 아침에 시장을 확인하고 점심은 파리 마르베프 거리의 셰 앙드레에서 먹고 오후에는 샹젤리제의 르 푸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페라를 보러 다녔고 친구들과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베프 거리의 셰 앙드레에서 점심을 먹고 샹젤리제의 르 푸케로 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이야. 투자자가 이렇게 한가롭게 살아도 되느냐고요.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투자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매일 쳐다보면 안 된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결국 지는 게임을 하게 된다.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 후에 깨어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는 것,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이라는 것. 그는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떨리는 손과 단단한 손. 독일어로 치트리게 핸데와 하르트게 조테네. 떨리는 손은 시장이 떨어지면 공포에 빠져 파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거나 빚을 내서 투자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항상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팝니다. 싸게 사서 더 싸게 파는 거죠. 단단한 손은 시장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떨리는 손이 내놓은 주식을 싸게 삽니다.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주식은 결국 떨리는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이동한다. 단단한 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떨리는 손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누구의 손이 되느냐가 투자 성패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단한 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돈.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생각. 자기만의 분석과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내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운. 아무리 잘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이 중에서 인내심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과 개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킵니다. 남자는 일정한 속도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는 꾸준히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개는 다릅니다. 앞으로 달려가다가 뒤처지다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종잡을 수 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인이 1km를 걸을 때 개는 34km를 뜁니다. 하지만 결국 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 곁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리에 따라 이리저리 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경제를 따라갑니다. 결국 주인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개가 어디로 뛸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있다.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된다. 그는 또 하나의 유명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돈 더하기 심리 같은 추세. 시장의 방향은 2가지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돈, 즉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갈 곳을 찾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낙관적이면 기꺼이 주식을 삽니다. 비관적이면 팔려고 합니다. 이 2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강한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둘 다 긍정적이면 상승장이고 둘 다 부정적이면 하락장입니다. 반대로 2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시장은 횡보합니다. 돈은 풀려 있는데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시장은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공식에서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은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그는 경제학자들에 대해 신랄했습니다. 경제학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는 분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야 한다고요. 그 상상력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실패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전문가를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돈을 벌면 성공이지만 전문가 없이 돈을 벌면 대성공이라고요. 중고차를 살 때 들이는 시간만큼 주식을 사는데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살 때 몇 주씩 고민하면서 왜 주식은 몇 분 만에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가 특히 강조한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군중심리입니다. 증권거래소의 군중심리는 급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순식간에 모두가 하품을 합니다.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곧 홀 전체가 기침을 합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 팝니다.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그냥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폭락의 원인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펀더멘털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심리적 전염이 일어나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역발상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아이들이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팔 때다. 이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그건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 그건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에 모두가 베팅하면 거의 항상 잘못된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508포인트, 22.6%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하락폭이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그 한 달 전에 쓴 칼럼에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전환점은 언제 올까? 그는 폭락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나친 비관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인간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 위기를 촉발한 것은 내면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선물 계약 청산,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그리고 대중의 공포 심리.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인 충동이었다고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상승이다. 이것이 그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두려워하되 패닉하지 마라. 위기는 오지만 시장은 결국 회복한다. 1980년대 70대 후반의 코스톨라니가 또 하나의 대담한 투자를 합니다.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러시아 제정시대의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러시아 제국이 프랑스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권이었습니다. 레닌이 집권한 후 이 채권은 불법이라고 선언됐습니다. 이전 정권이 발행한 것이니 갚을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 채권은 70년 넘게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에서는 이 채권을 화장실 벽지로 쓰거나 아이들 방 장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액면가의 15% 가격에 이 채권을 샀습니다. 약 4만 마르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는 독일 영론 채권 때와 똑같았습니다. 소련이 언젠가 국제 자본시장에 복귀하려면 과거의 외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채권도 상환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5년, 10년, 20년. 1991년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러시아 연방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1996년 11월 프랑스와 러시아가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에 남아있는 약 400만 장의 제정시대 채권에 대해 총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4만 마르크는 400만 마르크가 됐습니다. 100배의 수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두 번의 채권 투자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대칭적인 리스크와 보상. 잃어봐야 투자금 전액이지만 얻으면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둘째, 극단적인 인내심.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군중과 반대로 움직임. 모두가 가치 없다고 할 때 샀습니다. 넷째, 단단한 손.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거나 환매 압박을 받는 투자자는 수익이 실현되기 훨씬 전에 팔 수밖에 없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없다. 1998년 9월 92세의 코스톨라니가 독일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노이어 마르크트라는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업, 통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었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전통적인 가치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방송에서 코스톨라니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노이어 마르크트는 사기다. 표시된 카드로 하는 도박이다.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모빌콤이라는 통신회사의 CEO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00%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그 CEO가 웃었습니다. 방송 진행자들도 웃었습니다. 다들 이 노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애널리스트들이 사기적인 목표 주가를 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자들이 락업 기간이 끝나면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축자들의 피땀 어린 돈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방송에 출연한 1998년 9월 노이어 마르크트 지수는 약 2000포인트였습니다. 2000년 초 지수는 85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2002년 말 지수는 800포인트로 폭락했습니다. 정점에서 90% 이상 떨어진 겁니다. 방송에서 웃었던 모빌콤. 2000년 3월에 주가가 199유로까지 갔습니다. 2002년 말에는 1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에서 99% 이상 증발한 겁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붕괴를 보지 못했습니다. 1999년 9월 14일 그의 나이 93세에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그가 죽은 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90년 넘게 시장을 봐온 노인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생전에 13권의 책을 썼고 총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독일의 경제 잡지 캐피탈에 414편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코스톨라니는 금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이제를 반대했습니다. 금의 통화를 묶어두면 경제 성장이 억눌리고 주기적인 위기가 온다고 봤습니다. 금은 죽은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금고에 넣어둔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일 연방은행의 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을 너무 조인다고요. 경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주식시장에서 2 더하기 2는 절대 4가 아니다. 5 빼기 1이다. 그 빼기 1을 견딜 신경이 있어야 한다. 버스나 주식을 절대 쫓아가지 마라. 인내하면 다음 것이 반드시 온다. 잘 먹고 싶으면 주식을 사고 잘 자고 싶으면 채권을 사라.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말해줄 수 없다. 빨리 가난해지는 법은 말해줄 수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된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때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떨리는 손인가, 단단한 손인가? 시장이 10%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나요? 아니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나요? 뉴스에서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겁이 나서 팔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남들이 파는 걸 기다리나요? 코스톨라니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이 투자에 대해 충분히 생각했는가?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은 떨리는 손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코스톨라니도 처음에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1931년에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그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투기로 번 돈은 사실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먼저 고통을 겪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경험하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손실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가 말했듯이 떨리는 손이라면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개별 종목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고 잊으십시오. 투기는 단단한 손에게만 허락된 게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유 자금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스톨라니는 시장에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페라를 보러 다녔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투자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그 반대도.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폭락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90년 넘게 시장을 본 사람.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사람.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을 이해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가 한 말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맞아, 누구의 주인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93년의 삶 동안 그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투자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 시장이 흔들려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건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